커말 1급 필기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속전속결 강의입니다.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보안, 그리고 IT 관련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멀티미디어 문제는 꼬박꼬박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보안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이버 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범죄 유형을 묻는 문제, 암호화 기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꾸준하게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용어는 한 문제 정도, 어떨 때는 안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요약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보안 작업, 바이러스부터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 이 지문, 우리 기출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이러스. 별표. 바이러스는 디스크의 부트 영역에 감염이 되면 컴퓨터 부팅이 안 되고요. 실행 파일에 감염이 되면은 실행 파일이 실행이 안 되죠. 얘는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요.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또 외부에서 복사해온 파일 등을 통해 아주 빠르게 감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바이러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 부위에 따라 부트 바이러스 부팅되는 과정을 이용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러스는 COM, EXE 같은 실행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바로 엑셀이나 워드 같은 문서 파일에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요,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인 백신을 램에 상주시킵니다. 어디에 상주시켜요? RAM, RAM, 메모리에 상주시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신의 바이러스들을 여러분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 걸리면 날아갈 수 있죠. 백업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어떻습니까? 읽어보고 삭제하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보지도 말고 곧바로 삭제한다. 이 지문이 뭐라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의 속성은 어떻게 해라?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달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복사해온 파일은 실행 전 바이러스 검사 꼭꼭꼭 실행해라. 당연한 얘기죠?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 암호화는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원래 문장,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해, 이런 원문이에요. 그럼 나는 행복해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면 물론 가면 좋죠. 근데 중간에 이러한 데이터 내용이 무엇인지 호시탐탐 이것을 엿보고 어떤 내용인지 요거를 탁 탈취하려는 그런 나쁜 애들이 있어요. 바로 해커예요. 그래서 이런 해커들의 어떤 공격이라던가 또 외부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나는 행복하다 요 데이터를 뭔가 다른 애들이 엿보지 않도록 암호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시켜서 보내고
받을 때는 이 암호화된 문장을 다시 원래 상태 나는 행복하다로 바꿔놓는 복호화 작업이라고 불러요. 요 작업까지의 과정, 이게 바로 암호화예요. 자, 그럼 암호화 기법에는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일단 비밀키는 키가 하나예요. 어떤 키가? 처음에 나는 행복해 할 때 이것을 암호화 시킬 때 키. 그 다음 반대로 이게 이제 수신자에게 도달됐을 때 수신자에게 암호문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원래 나는 행복해라는 원래 문장으로 바꿔주는 복호화 키. 이 암호화와 복호화, 이 키가 하나예요. 됐죠?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는 대표적으로 DES 알고리즘이 있고 동일한 키로, 즉 암호화할 때 키하고 복호화할 때 키가 똑같다. 따라서 키가 하나니까 이 키는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겠죠? 비밀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호화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키가 하나니까 어때요? 암호문도 복호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호화 키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하나이다 보니까 암호화하고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도 어때요? 간단하겠죠? 그래서 얘는 대칭 암호화 기법, 단일키 암호화 기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밀키 이꼴 대칭 암호화 키 이꼴 단일키 암호화.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점점 증가되면은 그 사용자마다 각각의 비밀키가 만들어지므로 이게 단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좀 굉장히 견고한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암호화할 때 있죠. 나는 행복해, 이거를 암호화하죠. 그럼 암호화할 때 키는 공개를 해줘요. 야, 나 이거 ABC라는 키를 이용해서 이거 암호화했어. 다 알려줘요. 만천하에 암호화한 키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메일을 또는 이 데이터를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보내죠. 그럼 보낼 때는 이들이 이 원래 암호문을 이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복호화 해야 되죠. 복호화 키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고 비밀리에 이 사람들 각각에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핵심어가 뭐냐? 공개 키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그 암호문을 원래 상태로 복호화할 때의 키는 비밀로 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키가 두 개란 얘기죠? 네, 암호화할 때 키와 복호화할 때 키. 따라서 키가 두 개이다.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뭐가요? 공개 키 암호화 기법.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이 있어요. RSA는 각각의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각각의 학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에 이니셜을 땄습니다. 리베스트, 샤메이르, 아델만. 됐죠?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 대신 키가 두 개이다 보니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크다.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비밀키보다는 훨씬 더 견고해요. 공개키가. 됐죠? 정리하시고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이거는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잘 나올 건데요. 우리 요새 사이버 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한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요새는 주춤해요. 정보화 사회는 말 그대로 정보가 결국은 돈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새 왜 정보의 비대칭, 정보 격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정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품이나 재화의 생산 활동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 이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뭐예요?
예, 바로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폭력물의 무분별한 유통, 개인정보 노출, 현실 도피와 비인간화 현상, 막 게임에 막 중독돼 있어요, 막. 예. 그다음에 정보와 격차.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 특징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행위. 여러분 요 용어들 지금부터 같이 기억해요. 이걸 뭐 나중에 외워야겠다 이러시는데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곧바로 도청은 몰래 듣는 거 아니에요. 전송 중인 자료나 정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몰래 빼내는 행위. 이거를 도청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스니핑 나오죠. 스니핑은 호스트에 전송되는, 누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아이디 비밀번호 막 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만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엿볼까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훔쳐서 어때요? 사용하려고. 너 아이디가 이거였어? 너 비밀번호 이거였어? 알았어. 내가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 이거예요. 이게 스니핑. 스푸핑은 속임수예요. 얘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곳에서부터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속인다는 거죠. 상대방은 어때요? 아, 얘가 정상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나 보다라고 속고 있는 거죠. 스푸핑. 그 다음에 웜은 스스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증가시킵니다. 웜에 걸리면 시스템 속도가 느려져요. 결국은 나중에 다운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요, 어떤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가만히 숨어 있어요, 시스템에. 그러다가 이제 특정한 어떤 명령을 받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얼굴을 바꿔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 다음에 DOS 나오죠.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얘는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어떤 그 공격 지점 있죠. 이 공격 지점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막 보내요. 그럼 대량의 데이터를 막 보내면 이 서버는 어떻게 돼요? 이 작업들을 요청한 서비스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부지런히 일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전혀 볼 수 없어요. 시스템 마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이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좀 더 발전한 거죠. 얘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좀비 PC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PC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한테 악성 코드를 심어놔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령을 내리느냐면, 야, 니네들은 앞으로 이 서버만 공격해야 돼. 알았지? 그럼 이 감염된 악성 앱이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여기로 막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서버 역시 다운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가 특정 사이트에 고용량의 패킷, 즉 데이터를 마구마구 계속 보내요. 그럼 해당 사이트는 이 작업들을 처리하느라 다른 어떤 업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예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은행권 같은 데서 많이 공격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피싱은 아시죠 여러분? 문자 사기, 우리 낚였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거짓 메일을 발송해 특정 금융기관 등의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관련 금융기관과 관련된 아이디, 암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빼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피싱 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통화로 어때요? 사기당하면 뭡니까? 보이스 피싱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요거 여러분 별표하셔야 돼요. 가로막기는 뭡니까? 데이터 전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가로막아요. 딱 가로막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쪽에 수신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갑니까? 안 가겠죠. 정보의 가용성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채기는 중간에서 어때요? 데이터를 몰래 엿봐서 가로채는 거죠. 너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였어? 하면서 빼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터셉션, 가로채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변조, 우리가 수정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원래 데이터가 ABC였어요.
근데 얘가 데이터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 중간에 이 공격자가 이걸 조용히 빼내요. 빼내서 뭐예요? ABS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사용자는 어때요? 아, 데이터 원래 내용이 ABS인가 봐 하고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거, 이게 변조입니다. 즉 데이터가 원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조금 고쳐가지고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위조는 fabrication 나오죠. 얘는 사용자 인증과 관계돼요. 마치 A라는 애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A가 아니라 A-가 보낸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무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조를 막기 위해서는 그 부인 방지 시스템이 선결돼야 됩니다. 부인 방지는 이거예요. 야, 데이터 네가 이런 엄청난 데이터 보냈지? A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A가 나 안 보냈어. 증거를 대봐, 증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부인 방지는 뭐냐면 이 IP를 역추적해서 너가 몇 날 며칠 날 데이터를 보냈잖아. 그래서 데이터 보낸 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부인 방지. 이런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가로막기, 채기, 변조, 위조 꼭 알아둬야 돼요. 막는다, 중간에 가로챈다, 바꾼다, 또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꾸미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방화벽이 나오는데요. 방화벽은 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어떻게 한다? 단일화해요. 지금 뭔 말이냐면은 여기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의 이런 망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면은 아무나 막 들어오면은 우리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증을 해라 이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서 우리 고객인 거 인증을 해줘라.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예. 비밀번호 대봐. 이게 바로 인증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해서 인증이 성공되면 어때요? 그럼 들어와. 우리 회사 서비스 이용해. 됐죠? 이게 바로 방화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므로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이걸 뭐라고 부른다? Firewall, 방화벽.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자로부터의 이 내부 안에서의 해킹은 방지를 못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방어 구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가 있습니다. 이 프록시 서버는요, 그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해요. 한마디로 이 방화벽이 있으면은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외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화벽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용자들이 바깥의 정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깥의 망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방화벽 시스템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방화벽 바깥의 망의 서버에 서비스 요구와 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시스템, 이것이 바로 프록시 서버예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는 방화벽의 기능 그리고 캐시 기능,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방화벽과 캐시 기능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 보안 관련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컴퓨터 보안 기법의 하나인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거예요. 전자메일 바이러스나 온라인 피싱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 기법이다. 외부 침입자의 역추적 기능이 있다. 내부의 불법 해킹은 막지 못한다. 자,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답이 1번이죠. 그죠? 예. 전자메일 바이러스하고 온라인 피싱을 방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방화벽은 오로지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침입을 막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맞고 이러는 건 백신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보안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정보는 외부로 발설돼서는 안 되죠. 기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어때요?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전송돼야 되죠.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확장성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부인 방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안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예. 1번 부인 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어때요? 보내지 않았다. 이걸 막는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회원가입한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어때요? 바람직한 일이죠.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아이고,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정보 누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해 방화벽 체제 정비한다. 좋습니다. 정크 메일로 의심이 가는 메일, 그러니까 스팸 메일 여러분 아시죠?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광고 메일 와요. 이런 그 스팸 메일로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본문을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말고 곧바로 없애라니까요. 답 4번.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인터넷 보안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죠. 비밀키는 암호화와 복호화 키가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어때요? 맞다. 2번은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대칭키 암호화 기법 또는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DES가 있다. 아이고,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공개키는 뭐예요? 그렇죠. 암호화하는 그 키는 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복호화하는 키를 비밀 키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으로는 RSA가 있다. 어이구, 맞네요.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왜 그럴까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서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비밀로 한다 그랬죠?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답 4번. 5번.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의 기능은 방화벽과 캐시 기능. 답 몇 번? 1번. 다음 중 컴퓨터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여 운영체제나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종류. 이거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이러스. 답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키 로고라는 말 보이죠? 키 로고는요.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키보드에 아이디, 비밀번호 무엇을 쳤는지 요것을 딱 얘가 엿봐가지고 어때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거. 이게 키로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외부로부터 데이터 침입 행위에 관한 유형의 위조가 있죠.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조. 그 위조예요. 자, 옳은 겁니다. 자료가 수신 측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는 뭡니까? 그쵸? 가로막기.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을 해요. 이거 뭡니까? 가로채기.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미는 거. 이게 위조죠. 원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는 그쵸. 변조 또는 수정. 됐죠?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8번.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키 하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다. 암호화와 복호화가 똑같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DES가 있다. 기억해야죠.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키가 똑같다니까요. 비밀키는 서로 다른 키 하면은 뭡니까? 바로 공개키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다. 왜? 키가 하나니까. 알고리즘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다 맞죠? 9번.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해서 네트워크의 출입로는 하나죠. 단일화한다. 맞고요.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 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 갖고 있습니다. 띵동.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 외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 어때요? 맞아요? 정말? 4번은요. 로그 정보를 통해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 역추적할 수 있다. 역추적은 들어봤는데 그럼 맞아요. 그럼 답이 없네요? 3번이죠. 왜? 제가 그랬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은 다 얘가 커버를 해요. 근데 내부에서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을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는 맞지만 내부는 아니라고요. 내 외부라 그랬죠.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쪼잔한데?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갑시다. 자, 10번 문제는요.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이에요. 디도스는 좀비. 애가 악성 코드에 다 감염된 좀비 PC들이 야, 니네 이 서버 공격해. 패킷 계속 보내. 이거죠.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해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 서버의 정상적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 어떻습니까? 이거죠. 키보드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 사용해 아이디 암호 빼내는 거. 이게 키 로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정보를 몰래 빼내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도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엿보고 이런 거는 엿보는 건 뭡니까? 스니핑.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 통해 데이터 보낸 것처럼 데이터 변조해서 접속 시도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 스푸핑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됐죠? 답은 3번.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멀티미디어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꼬박꼬박 두 문제. 멀티미디어는 여러분 뭡니까? 다중 매체의 합성어예요. 그림, 사진, 음성, 화상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별표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얘가 잘 나오죠. 일단은 멀티미디어는 통합된 데이터, 문자, 그래픽, 사운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고요. 디지털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로 변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다음 비선형성,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합니다. 즉 우리 게임을 할 때 어때요? 사용자가 플레이 시작 누르면은 그때부터 플레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때요? 게임하다 말고 갑자기 나 이 파트너 너무 잘한다. 얘보다 레벨 낮은 애로 골라야겠어. 그럼 게임 나가고 어때요? 다른 사용자하고 매칭해서 또 게임할 수 있죠. 즉 사용자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제어하는 거. 이렇게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이것이 무엇이다? 멀티미디어의 특징.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 내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하면 그와 연결된 그 문서로 곧바로 링크 이동되죠.
이거를 하이퍼텍스트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뜻 알아둬야 돼요. 스트리밍은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웹에서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대부분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재생을 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곧바로 재생을 해서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스트리밍 서비스.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이 부분 다운로드 하면서 곧바로 재생. 이거를 스트리밍.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 나오는데요. 광매체, 영상 압축 대표적으로 정지된 영상, 사진 같은 거죠. 이걸 압축하는 표준 기술이 JPEG, 동영상 압축하는 건 MPEG, 사운드 압축 기술 MP3, 코덱이란 말 나왔죠.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코덱입니다. 이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로 이제 이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 있죠. 요 변환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변환기가 우리가 코덱 기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MPEG의 규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MPEG 2 이거는 MPEG 1보다 좀 더 동영상 재생을 좀 더 발전시킨 거. MPEG 4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분을 위한 화상 통신 가능. 그 다음에 동영상 포함한 데이터 검색,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하는 건 MPEG 7.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유통, 보안, 전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 MPEG 21. 됐죠? 가장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일단은 사운드, 소리 파일 형식 봐야죠. 자, 먼저 웨이브는 원음이에요.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 자연음의 소리예요.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굉장히 어떻습니까? 음질이 뛰어나죠. 근데 용량이 한도 끝도 없어요. 용량이 크다. 확장자 웨이브, WAV. 그 다음 미디는 전자악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입니다. 즉 악기 연주 음악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 없다. 누가? 미디. 그 다음 MP3는 우리 가장 익숙한 게 MP3죠. 오디오 데이터 압축 기술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음질 저항 없이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 그래픽 표현 방식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비트맵과 벡터의 특징 나옵니다. 비트맵은요,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보통 카메라로. 예. 그 찍을 때 그 일반적인 사진들, 그게 다 비트맵이에요.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른 말 뭐라고 불러요? 라스터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 안티 엘리어싱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사실적인 색상을 사용하므로 고해상도의 실물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 표현 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파일들 BMP, TIF, GIF, JPG, PNG 우리가 쓰는 것들이에요. 이런 데 비해서 벡터는요, 점과 점을 연결한다. 벌써 이 말만 나오면 벡터야.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각형 도형, 삼각형 도형 이런 도형이 벡터 이미지예요. 이미지 확대에도 테두리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표현되고요.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개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파일 DXF, AI, WMF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픽 파일 형식의 종류 BMP, GIF, JPG, PNG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엔 GIF, JPG 얘네들이 잘 나와요. BMP는 압축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 표현할 수 있지만 커도 너무 커요. 뭐가? 용량이. GIF는 비손실 압축 방식으로 효과적인 압축 방법을 이용합니다. 얘는 8비트로 256가지 색상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을 투명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짤 영상 있었어요. 짤. 예.
이런 영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 파일 형식이 GIF예요.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누가? GIF가. JP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파일 형식이 JPG, 아주 친근합니다. 얘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화 규격이고요.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모두를 다 지원합니다. 압축과 복원을 수행할 때 동일한 과정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대칭 압축이라고도 합니다. 서브 샘플링 기법과 주파수 변환 기법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PNG는 GIF하고 JPG의 좋은 점만 쭉쭉쭉 뽑아서 만든 형식입니다. GIF가 갖고 있는 투명한 배경 애니메이션 효과 지원하고 JPG의 높은 압축률을 지원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시간이 없는데요. GIF하고 JPG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MPEG, DVI, AVI, DIVX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픽 기법은 한 번씩 읽어봐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자, 그래픽 기법 지금 기억하세요. 렌더링 3차원 질감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2차원과 3차원 할 때 입체적인 건 뭡니까? 3차원적인 저 사람 3차원적이야. 뭐예요? 입체적이다 이거죠. 뚜렷하다는 얘기죠. 즉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줌으로써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추가하는 과정. 이것이 뭐다? 렌더링. 그 다음 디더링은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하면은 팔레트에 여러 물감을 막 섞어서 제3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른 색상들을 마구마구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 이걸 디더링.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 나오죠. 얘는 화면의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샥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이것이 인터레이싱. 그 다음에 모핑은요. 우리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구미호로 바뀌어요. 네.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영화 특수효과에서 사용됩니다. 뭐가요? 모핑. 그 다음에 모델링은 3차원 그래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 메조 틴트는 동파나 찍은 듯한 효과. 그 다음에 필터링은 말 그대로 여러 효과나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 그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 편집에 필터 효과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비트맵 이미지에서 안티 엘리어싱 필요하다고 했죠. 즉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두리가 이렇게 각이 지는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어때요? 몽딱하게 만들어주는 거. 즉 날카로운 선을 뭉개서 부드럽게 이어진 효과를 형성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안티 알리어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 벌써 비트맵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사실적인 이미지 확대하면 테두리 거칠어진다. 파일 형식의 BMP, GIF, JPG가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정가점 연결. 이건 뭡니까? 1번은 벡터? 그렇죠. 벡터입니다. 그 답 1번이에요. 2번 멀티미디어 특징 여러분 알아두라 그랬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디지털화. 그죠?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되죠. 상호작용. 그 다음에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까? 선형성의 특징이에요. 선형성은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뭐죠? 비선형성. 그죠? 사용자 선택에 따라 그 뭡니까? 그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직접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죠. 비선형성이라고 불러요. 답 3번이에요. 문자, 그림, 사운드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한다. 맞는 말이죠.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하여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새로운 색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건 뭡니까? 디더링.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한다. 이거 뭡니까? 모핑.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더해준다. 이게 뭡니까? 렌더링.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뭡니까? 안티 알리어싱.
됐죠? 답 3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인터넷과 관련해 스트리밍 흘러간다 이거죠. 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지화상 프레임에서 중복되는 정보를 삭제해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이거 우리가 손실 압축 기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을 때 사용자가 전체 파일을 다운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송되는 대로 재생시키는 기술이다. 다운로드 하면서 재생한다. 그죠? 예, 이게 바로 스트리밍.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통합한 개념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정보를 연결해 놓은 미디어 통합 기술 하이퍼미디어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 캡처하여 편집 저장시키는 기술이다. 우리가 코덱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사운드 카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운드 카드는요 여러분 보통 아날로그한 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카드 이제 그런 변주 실제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샘플링 단계가 있어요. 샘플링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는 사람의 음성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파형을 그려요. 그럼 이 파형을 수치로 디지털은 수치화되어 있어요. 0 아니면 1 이렇게. 그럼 이 샘플링을 딱 나누어서 이 값이 0에 가까운지 1에 가까운지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샘플링 기법입니다. 그럼 이 샘플링률이 결국 높으면 높을수록 원음에 보다 가깝고요. 샘플링 주파수가 일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낮으면 좋은 게 아니라 높아야 돼요. 낮으면 잡음만 생겨요. 그 다음에 샘플링 비트수는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 여러분 멀티미디어 특징을 벌써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뭡니까? 선형 콘텐츠, 비선형 콘텐츠, VR, 4D.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멀티미디어 특징 중에 바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거는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비선형. 됐죠? 답 2번. 이렇게 멀티미디어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7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MP,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므로 파일의 크기가 작다니요. 크지요. 그죠? 그래서 좀 작은 편, 큰 편이다. 커도 아주 크다. 됐죠, 여러분? 답 1번. 나머지 읽어봅시다. GIF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 사용해 최대 256 색상까지만 표현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 JPG 사진과 같은 선명한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주로 인터넷에서 그림 전송에 사용된다. PNG 트루 컬러 지원과 투명색 지정이 가능합니다. 8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 안티엘리어싱 어때요? 부드럽게 만들자. 둥글게 둥글게. 그죠? 자, 옳은 겁니다.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더해준다. 뭐라고요? 렌더링. 이미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표현되는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 부드럽게 둥글게 둥글게 부드럽게 뭡니까? 이거로군 안티엘리어싱. 선택된 두 개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특수효과 모핑. 그 다음에 작성된 그림의 필터 기능 이용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이거 필터링. 그죠? 답 2번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엠팩 표준. 여러분 전체 포괄적 개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숫자 큰 거 엠팩 21.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 GIF.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 사용해 256 색상만 지원한다. 벌써 문제 풀면서 다 외웠겠네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하죠. 벡터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트맵 방식. JPG, GIF, PNG 다 비트맵 방식이에요. 답 몇 번? 4번. 다음 중 사운드 압축 및 복원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확장자. 자, 사운드 파일과 관련해서 웨이브, 플렉, AIFF는 다 해당됩니다. 그치만 3번의 H.264는 비디오 코덱 기술 형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얘는 사운드가 아니라 비디오다 이겁니다. 비디오 형식이에요. 됐죠?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죠. 예전에. 그래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IT 관련 신기술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은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그 2, 3년 전에 나왔던 거죠. 막대한 양의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빠른 확산, 그 다음에 SNS의 활성화, 사물 인터넷 확대로 데이터 폭발이 더 늘어나면서 이들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처리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뭡니까? 그것을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하자. 이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얘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죠. 그죠? 그래서 뭐 세탁기도 뭡니까? 막 센서가 있어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막 실행이 되죠. 스마트폰에서 막 세탁 누르면 세탁기가 막 돌아가요. 그런 기술, IoT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로는 센싱,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등이 있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AR과 VR이 있는데 VR은 아시죠? 예, 그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로켓 발사장애가 있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AR 같은 경우는 현실이에요. 현실에다가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놓은 거죠. 네. 됐죠?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어떤 가구를 배치해야 된다든가 이 가구가 어울릴까? 뭐 이럴 때 AR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여러분 뭡니까? 예,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그때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NFC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및 기타 모바일 장치의 지불 장치와 홈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와 같은 다른 NFC 장치 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핵심 문제 알파풀을 보면은 다음 중 통신기술과 GPS. GPS는 뭐예요? 위치 기반이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DB를 이용해 주변의 위치, 주변의 맛집, 주변의 교통상황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시멘틱 웹 같은 경우에는 웹 표준 HTML 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 중심의 웹페이지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인터넷과 인트라넷 다른 거냐? 다른 거죠. 인터넷을 경영 전반에 활용한 기술이 인트라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조직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환경, 이것을 우리는 인트라넷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모든 핵심 정리가 끝났고 그 최근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뭐 80점 맞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